찰싹?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누군가의 뺨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그 뺨을 맞은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20년 전 죽은 내 딸을 떠올렸다. 회장님, 오늘은 젊은 직원들이 자주 가는 곳으로 가보시죠. 비서 박 과장의 제안이었다. 그래, 좋네. 회사 임원 5명과 함께 향한 곳은 하늘정이라는 술집. 화려한 조명, 시끄러운 음악. 내가 평소 다니던 고급 레스토랑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예약해둔 룸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양주 2병이랑 안주 모듬으로 주세요. 박 과장이 주문했다. 임원들과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니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잠깐 실례하겠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룸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룸 안보다 조용했다.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는데 저편에서 한 여자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야한 옷에 높은 하이힐. 진한 화장. 술집 아가씨였다. 우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다.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려 했다. 그 순간 복도의 조명이 여자의 얼굴을 비췄다. 진한 화장 아래 드러난 얼굴. 나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다. 그 얼굴의 윤곽이 누군가를 닮았다. 화장이 너무 진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눈, 그 코, 그 입술의 모양이. 설마. 여자는 나를 스쳐 지나가 어느 룸으로 들어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서연이는 20년 전에 화장실로 향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늙어 있었다. 78. 방금 그 여자가 서연이를 닮았다고 생각한 건 내가 너무 늙어서 그런 걸까? 20년 전 내 딸 서연이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전에 내 손녀 하은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일 이후로 나는 가끔 길거리에서 젊은 여자들을 볼 때마다 서연이나 하은이를 떠올리곤 했다. 오늘도 그런 날이구나. 손을 닦고 화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따라 우리 룸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옆 룸에서 큰 소리가 났다. 이게 뭐야? 남자의 고함 소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 아까 그 여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진정? 내 손에 술을 쏟아놓고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룸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틈 사이로 안이 보였다. 테이블에 중년 남자 서너 명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아까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의 손에는 양주병. 테이블 위에는 술이 흥건히 쏟아져 있었다. 한 남자의 손등도 젖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로. 실수로 끝나? 남자가 벌떡 일어섰다. 이 비싼 양주를 쏟아놓고 내 손에다 술을 부어놓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웅크린 어깨, 떨리는 목소리. 사과로 끝나? 남자가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찰싹? 그 소리였다. 남자의 손이 여자의 뺨을 세게 때리는 소리. 여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머리를 묶고 있던 핀이 풀려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감쌌다. 여자가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숨이 멎었다. 진한 화장이 반쯤 번진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명확했다. 내 딸 서연이와 똑같았다. 서연아?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서연이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똑같을 수가. 뭘 봐. 남자가 다시 소리쳤다. 당장 치우고 나가.
남자가 또다시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내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잠깐. 나는 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뭐야 당신은? 남자가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건가?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저 아가씨의 뺨을 때렸지.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때 회장님, 박 과장의 목소리. 우리 회사 임원들이 우르르 나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5명의 임원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 순간 룸에 앉아있던 사람 중 하나가 우리 임원을 알아보았다. 저기 이 부장님? 구매팀 이 부장이 고개를 돌렸다. 자네 성진테크 최 과장? 네, 맞습니다. 성진테크, 우리 회사의 2차 하청업체. 자네 상사인가? 이 부장이 여자를 때린 남자를 가리켰다. 네, 저희 김 대리입니다. 김 팀장이 뒤늦게 상황 파악을 했다. 박 과장이 차갑게 말했다. 이분은 대한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김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네, 대한그룹?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부장, 내일 당장 성진테크와의 계약 재검토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김 팀장이 무릎을 꿇었다. 먼저 이 아가씨에게 사과하게.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대신 이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이 뭔가? 여자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은입니다. 지은. 낯선 이름이었다. 내 손녀의 이름은 하은이었는데 역시 다른 사람인가.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도 서연이를 닮았다. 지은이라고 했나? 네. 나는 한참 동안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 부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네. 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지은 양. 네. 이거 밖에나. 명함을 건넸다. 지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다. 내일 이 주소로 찾아올 수 있겠나? 네. 하지만 저는 부탁이네. 꼭 찾아와 주게. 지은은 명함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박 과장, 차를 대게. 네, 알겠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나는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얼굴은 서연이와 똑같은데 이름은 지은이라고 했지. 내 손녀의 이름은 하은인데 다른 사람인가? 하지만 그 얼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도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박 과장. 네, 회장님. 자네 20년 전 일 기억하나? 박 과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내 비서로 2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당연히 그 일을 기억할 것이었다. 따님과 손녀분 말씀이십니까? 그래, 기억합니다. 내 손녀의 이름이 뭐였지? 하은이었습니다. 그래, 하은.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방금 그 여자는 지은이라고 했어. 이름이 다르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내 딸과 똑같았어. 네, 정말이야. 내가 미친 게 아니라면. 회장님, 혹시 피곤하셔서.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해. 박 과장. 네, 회장님.
확인해 봐야겠어. 확인이라뇨? DNA 검사. 박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건 내일 그 아이가 오면 조용히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컵 같은 걸 확보하게. 그리고 검사를 의뢰해. 하지만 회장님, 이름이 다른데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라면 다른 이름으로 살았을 수도 있지 않나?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20년 동안 찾지 못한 손녀를 술집에서 그것도 우연히 마주쳤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지만 만약 정말로 내 손녀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오늘은 모든 일정 취소하게. 네. 하지만 중요한 회의가. 취소하라니까. 박 과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회장실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았다. 9시, 10시, 11시. 그 아이는 오지 않았다. 역시 안 오는 건가? 어제 명함을 건네긴 했지만 술집 접대부인 그 아이가 정말 올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명함을 버렸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일하느라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제발 와다오. 나는 실망감에 고개를 떨궜다. 그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였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들어오라고 하게. 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지은이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어제는 진한 화장에 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다. 화장을 지우니 더욱 서연이를 닮았다. 아니, 똑같았다. 내 딸이 25살 때 딱 이런 얼굴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지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제 명함 주신 분이 맞으시죠? 그래, 맞네. 어서 오게. 앉게. 나는 소파를 가리켰다. 지은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다. 긴장한 게 눈에 보였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편하게 앉아도 되네. 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긴장한 채였다. 저 어제는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네. 저기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그게 말이야.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갑자기 너는 내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이 아이가 놀라겠지. 지은 양. 네.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 언제?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다. 처음부터?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고아원? 네. 아기였을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부모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전혀요. 지은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 5살 때 한 집에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네. 하지만 지은은 말을 멈췄다. 하지만 양어머니가 도박을 하셨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빚이 점점 늘어났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국 16살 때 사채업자에게 넘겨졌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16? 네. 고등학교도 그만뒀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빚을 갚고 있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서빙하고 공장에서도 일했고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16.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사채업자 손에 넘겨졌다. 그리고 5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일을 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내 손녀라면 내가 지켜야 했는데 미안한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게 해서 괜찮습니다.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 아이의 눈빛이, 그 아이의 떨리는 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기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왜? 응? 저는 그냥 술집 접대부인데 왜 저를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지.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DNA 검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확실하지도 않다. 자네가 내 딸을 닮아서 그래. 네, 내가 딸이 있었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은의 눈이 커졌다. 자네를 보니 그 아이가 생각나서 말이야. 그러셨군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부모님이 어떻게 생기셨을지 항상 궁금했어요. 그랬구나. 나는 박 과장에게 눈짓을 했다.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잠시 후 박 과장이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찻잔을 드는 손, 차를 마시는 모습, 모든 게 서연이를 닮았다. 지은은 차를 다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 찻잔을 쳐다보았다. 저 찻잔으로 DNA 검사를 할 수 있겠지. 지은 양. 네. 혹시 고아원 이름을 기억하나? 네. 희망고아원이었어요. 희망고아원. 나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언제쯤 고아원에 도착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겨울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일도 1월로 정해졌고요. 1월. 내 손녀 하은이가 사라진 게 2004년 1월 14일이었다. 같은 시기다. 그리고 이름은 원장 선생님께서 지어주셨어요.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로 지은이라고.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시기도 장소도 상황도. 만약 이 아이가 정말로.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응? 아, 괜찮네. 그냥 생각이 좀 복잡해서.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린 건 아니죠? 아니야, 전혀.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지은 양, 혹시 궁금한 거 있나? 저요? 응.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저기 왜 갑자기 저를 불러주신 건가요? 정말 따님을 닮아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영리한 아이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자네를 보는 순간 뭔가 느껴졌네. 설명하기 어렵지만 자네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지은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네가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알았으니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네. 도와주시다니요? 빈말이야. 얼마나 남았나? 네. 아, 아닙니다. 그건. 지은은 황급히 손을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갚을 수 있어요. 얼마나 남았나? 약 2억 정도요. 2억.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는 작은 돈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평생의 빚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면 내가 도와줄 수 있네.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났다. 저는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왜? 회장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앉게. 하지만 앉으라니까.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은 천천히 다시 앉았다. 지은 양. 네. 나는 자네가 내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네. 네. 지은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손녀가 20년 전에 사라졌네. 고아원 앞에 버려졌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 시기도 맞고 장소도 맞고 무엇보다 자네 얼굴이 내 딸과 똑같아.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럴 리가. 확인해 보고 싶네. 확인이요? DNA 검사를 해보고 싶네.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만약 자네가 정말 내 손녀라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아이라면 나는 자네를 지켜줄 거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자네를 도와주고 싶네. 자네가 내 딸을 닮았으니까. 지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드디어 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검사해보겠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네. 박 과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지은 양, 이쪽으로 오시면 머리카락 몇 가닥만. 네. 지은은 일어나 박 과장을 따라갔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발 내 손녀이기를. 하지만 동시에 만약 아니라면 나는 또 실망해야 하는 건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잠시 후 지은이 돌아왔다. 회장님, 저는 이만.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야. 그때 다시 연락하겠네. 네.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박 과장? 네, 회장님. 최대한 빨리 검사를 의뢰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도하게나. 네. 그 아이가 정말 내 손녀이기를 말이야. 박 과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아침 일찍 출근했다. 회장님,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박 과장이 말했다. 언제쯤? 오전 중으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때 따르릉 박 과장의 전화가 울렸다. 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다. 지금 가져오라고 하게. 네. 30분 후 한 남자가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다. 대한그룹 회장님, DNA 검사 결과입니다. 고맙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남자가 나가고 방 안에는 나와 박 과장만 남았다. 회장님, 잠깐만. 나는 봉투를 쳐다보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 봉투 안에 20년 동안의 답이 들어있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회장님, 제가 대신. 아니야.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손이 떨려서 봉투가 제대로 뜯어지지 않았다. 겨우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다. 눈이 침침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한 줄을 읽었다. 조부 손녀 관계의 가능성 99% 이상.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나는 소리를 낼 수 없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씨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회장님, 박 과장이 급히 다가왔다. 괜찮네, 괜찮아.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거의 확실했다. 지은은 내 손녀였다. 내 딸 서연이의 딸. 20년 전 사라졌던 그 아이. 하은아, 하은아. 나는 엉엉 울었다. 평생 회사에서조차 울지 않았던 내가 그날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20년 동안 매일 밤 하은이를 생각하며 잠들었다. 그리고 매년 나는 다짐했다. 내년에는 꼭 찾을 거야. 내년에는 꼭. 하지만 20년이 흘렀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박 과장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고맙네, 정말 고맙네. 박 과장? 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 양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무엇 말입니까? 누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렸는지, 왜 버렸는지, 그리고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 딸 서연이가 정말 자살한 건지. 박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님 설마 20년 전 나는 서연이의 죽음을 자살로 받아들였네. 경찰도 자살이라고 했고 유서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 무엇이 말입니까? 아이가 사라진 지 불과 1년 만에 서연이가 자살했다는 게 말이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강한 아이였어. 쉽게 포기하는 아이가 아니었어. 하지만 아이를 잃은 충격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납치했다면 그 사람이 서연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다. 박 과장? 네, 회장님. 20년 전 일을 다시 조사하게. 어떻게 말입니까? 당시 서연이 집 주변 사람들, 준호의 행적,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민수의 행적도 조사하게. 민수 부회장님을요? 그래. 민수, 내 조카, 내 동생의 아들. 하지만 설마 민수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수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회장님. 준호를 찾아내게. 준호 씨요? 따님의 남편분 말씀이십니까? 그래. 20년 전 서연이가 죽고 나서 준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내게.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누가 내 딸과 손녀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서연이는 28살에 이준호와 결혼했다.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나는 준호를 믿었다. 그리고 1년 후 하은이가 태어났다. 하은이. 여름하, 은혜은. 여름처럼 따뜻한 은혜를 주는 아이가 되라고. 그날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평생 지켜주리라.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하은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조금 넘었을 때였다. 어느 겨울밤 폭우가 쏟아졌다. 따르릉. 아빠 애가 없어졌어요. 나는 즉시 차를 타고 서연이 집으로 달려갔다. 서연아.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내 아기. 경찰이 이미 와 있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건물 입구 CCTV는 오늘 오후부터 고장이 났고 주차장 CCTV는 각도가 안 맞아서 아무것도 안 찍혔습니다. 뭐라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피해간 것 같습니다. 그때 준호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장인어른,
무슨 일입니까? 하은이가 사라졌네. 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서연이를 안았다. 서연아, 진정해. 나는 경찰에게 말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시오. 그날 밤 수십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주변을 전부 수색했고 인근 병원, 고아원 모든 곳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은이가 사라진 후 서연이는 급격히 무너졌다. 밥을 먹지 않았고 잠을 자지 못했다. 내 아기,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1년 후 회장님 따님께서 전화를 받고 달려간 집.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자살로 보입니다. 경찰이 말했다. 테이블 위에는 유서가 있었다. 아빠, 미안해요. 하은이를 잃고 살 수가 없어요. 먼저 갈게요. 서연아. 나는 딸을 안고 울었다. 부검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죽은 딸의 몸에 칼을 대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유서를 믿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다. 회사 직원들, 서연이의 친구들, 모두들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민수도 왔다. 회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맙네. 민수는 눈시울을 붉혔다. 서연이가 이렇게 갈 줄은. 회장님, 몸 챙기셔야 합니다. 민수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민수의 눈빛이 슬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장례식이 끝나고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장인어른, 저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난다고? 네. 이곳에 있으면 서연이 생각만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수척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수염도 자라 있었다. 어디로 갈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멀리.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서연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하은이도 못 찾고 서연이마저 잃고 저는 아버지 자격도 남편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가서 마음을 추스르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고. 감사합니다. 준호는 그렇게 떠났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다. 나는 그때 준호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러 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을 되짚었다. 박 과장? 네, 회장님. 20년 전 하은이가 사라진 사건, 당시 경찰 수사 기록 구할 수 있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아원도 조사하게. 고아원요? 희망고아원. 20년 전 겨울에 아기가 버려진 기록이 있을 거야. 원장이나 당시 직원들을 찾아보게. 알겠습니다. 며칠 후 박 과장이 파일을 들고 왔다. 회장님, 자료입니다. 나는 파일을 펼쳤다. 경찰 수사 기록. CCTV 복구 불가. 주차장 CCTV 각도 문제로 미확보. 목격자 없음. 외부 침입 흔적 없음. 창문, 문 모두 잠김. 결론, 미제 사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나는 중얼거렸다. 그럼 내부인이란 말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희망고아원 원장 증언. 고급차에 아기를 태워왔다. 아기를 안고 있던 남자에게서 냉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아기를 데리고 온 남자가 6개월만 맡아달라고 했다. 본인이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어 아기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6개월 후 아기를 반드시 찾으러 오겠다고. 아기 이름을 물어보니 도망치듯 차를 타고 가버렸다.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 온 고아원을 다 뒤져도 찾을 수 없었구나. 우리는 하은이라는 이름으로만 찾았다.
고아원 입장에서는 지은이는 아빠가 있는 아이였던 거다. 이름도 다르고 남자가 6개월만 맡아달라고 했다는 건 나는 이를 악물었다. 처음부터 버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야. 왜 6개월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부회장 비서 출신 인물 조사. 부회장이 젊었을 때 데리고 다니던 비서 중 한 명이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에서 살고 있음. 그 비서는 부회장과 비서실 직원들 간의 갈등 때문에 회사를 나감.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 저는 대한그룹 정만호 회장입니다. 회장님, 당신이 김 비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20년 전 민수 부회장 밑에서 일했을 때 뭔가 이상한 일 없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 그리고 있었습니다. 말해보시오. 서연 아가씨네 아파트 CCTV를 고장내라고 시키는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녹음도 했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뭐라고? 지금 그 녹음기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녹음기가 고장이나 회장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전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에서 쭉 살아서 회장님께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녹음기가 어디 있습니까? 집 어딘가에 창고에 넣어뒀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때 용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박 과장을 불렀다. 박 과장? 네, 회장님. 우리가 20년 전에 복사해 놓은 CCTV 사본 아직 보관하고 있나? 네, 보관 창고에 있습니다. 그걸 복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게. 그리고 김 비서의 녹음기도 복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알겠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네. 네, 회장님.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수. 모든 증거가 민수를 가리키고 있었다. CCTV 고장. 고아원에 아이를 맡긴 남자. 비서의 증언. 설마 정말 민수가?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CCTV와 녹음기를 복원하면 진실이 드러날 거야. 며칠 후 박 과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 CCTV 복원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님도 녹음기를 찾으셨답니다. 좋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게. 네, 회장님. 나는 전화를 끊고 서재 창밖을 바라보았다.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정말 민수가 관련되어 있다면 내 조카, 내 동생의 아들,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박 과장이 최고의 CCTV 복원 전문가를 섭외했다. 회장님, 20년 전 CCTV 사본이라 화질이 많이 손상되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복원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말이었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CCTV에 뭐가 찍혀 있을까? 혹시 민수가 찍혀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일주일 후, 회장님,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박 과장의 전화. 나는 즉시 전문가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작은 사무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전문가가 나를 안내했다. 화질이 완벽하진 않지만 윤곽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재생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버튼을 눌렀다. 아파트 복도가 보였다. 시간은 밤 11시 32분. 복도는 조용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확대할 수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전문가가 화면을 확대했다. 남자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이럴 수가. 아기를 안고 복도를 걸어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사위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화면 속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거기서 영상이 끊겼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준호. 내가 믿었던 사위. 서연이가 사랑했던 남편. 그가 내 손녀를 안고 나간 것이다. 회장님.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괜찮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조사하게. 네. 준호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하게. 2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섰다. 차에 오르자마자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준호 대체 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책. 내가 준호를 믿었는데. 내가 서연이를 그에게 맡겼는데. 박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다. 회장님, 준호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말해보게. 박 과장은 파일을 펼쳤다. 20년 전 서연 따님의 통장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50억입니다. 50억? 나는 벌떡 일어섰다. 서연이 통장에 50억이 있었단 말인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따님 명의로 만들어두신 비자금 계좌가 있었습니다. 아, 나는 기억했다. 서연이가 결혼할 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둔 계좌. 서연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하지만 누군가 그 계좌를 알아냈고 돈을 빼돌렸습니다. 누가? 이준호입니다. 박 과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서연 따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그 계좌에서 50억이 빠져나가 한 노숙자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페이퍼 컴퍼니? 네. 해외에 설립된 유령 회사입니다. 홍콩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사업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돈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그 돈으로 해외 여러 곳에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쾅! 이 계좌식이. 책상 위의 물건들이 흔들렸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을 어떻게 해? 나는 소리쳤다. 내 딸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고 내 손녀를 버리고. 숨이 가빠졌다. 박 과장이 급히 물을 따라왔다. 회장님, 물 드세요. 나는 물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다. 그럼 준호가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서연 따님께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은 양을 납치한 것도 아마 그 비자금 계좌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인가? 추측이지만 준호가 비자금 계좌의 존재를 알아냈고 그 돈을 빼내기 위해. 박 과장은 말을 멈췄다. 말해보게. 서연 따님을 협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볼모로.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럴 리가.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하은이가 사라진 날. 준호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CCTV에는 준호가 아기를 안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거짓 알리바이였구나. 회장님, 더 조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 서연 따님의 죽음입니다. 박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살이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설마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당시 유서 필적 감정, 그리고 주변 증언을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게. 모든 걸 밝혀내게.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나가고 나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다. 서연이의 사진을 꺼냈다. 서연아.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아빠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진 속 서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준호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 내가 반드시 복수해줄게.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준호, 그 자식. 반드시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다. 민수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거지? CCTV를 고장내라고 지시한 사람은 민수였다. 하지만 아이를 납치한 사람은 준호였다. 둘이 공모한 건가?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박 과장? 네, 회장님. 김 비서의 녹음기는 언제 복원되나?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게. 알겠습니다. 녹음기에는 민수가 CCTV를 고장내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걸 들으면 민수와 준호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준호.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디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서재에 앉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장인어른,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결혼식 날의 그 말. 장인어른, 제가 서연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날의 그 눈물. 모두 거짓이었다. 이 개자식이.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의문이 들었다. 민수는 왜 도왔을까? 민수가 CCTV를 고장내라고 지시한 건 확실했다. 하지만 왜? 민수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을까? 나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하은이가 태어난 후 회사 임원들이 후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그때부터 불안해했다. 혹시 민수가 준호에게 제안한 건가? 하은이를 제거하면 후계 구도가 흔들린다고?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 그렇구나. 나는 중얼거렸다. 민수와 준호 둘이 짜고 한 거야. 민수는 후계권을 원했고 준호는 돈을 원했어. 그래서 둘이 손을 잡은 거야.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박 과장. 한밤중이었지만 박 과장은 즉시 받았다. 네, 회장님. 민수와 준호의 접점을 찾아보게. 접점이요? 20년 전 둘이 만난 기록, 통화 기록, 금융거래, 뭐든 좋아.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게.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준호, 민수,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낼 거야. 그리고 하은아. 나는 손녀를 떠올렸다. 술집에서 뺨을 맞으며 일하던 그 아이. 할아버지가 반드시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사흘 후 박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녹음기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네. 나는 회의를 중단하고 복원 전문가의 사무실로 향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전문가가 나를 안내했다. 책상 위에는 낡은 펜형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20년 된 물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내부 칩이 손상되어 있어서 복원에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다행히 음성 데이터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재생해 보시오. 전문가가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를 켰다.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처음에는 민수의 목소리만 들렸다. 전화 통화 중인 듯 했다.
내일 저녁 8시까지 서연이네 아파트 CCTV 고장내.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입구 CCTV, 주차장 CCTV 각도도 조정하고 흔적 남기지 말고. 네. 끝나면 연락해. 나는 주먹을 쥐었다. 역시 민수가 지시한 거였어.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부회장님, 저 왔습니다. 어서 와. 앉아. 확실합니까?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이미 말했잖아. 하은이만 없어지면 서연이는 무너질 거고 후계 구도는 자연스럽게 나한테 넘어와. 하지만 제 아이인데요. 내 아이. 웃기지 마. 네. 서연이는 자네랑 결혼하기 전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 회장님이 반대하셔서 헤어졌지.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자네랑 결혼하고도 그 남자를 몇 번 만난 것 같더라. 뭐라고요? 여기 봐. 유전자 검사 증명서야. 이준호, 이하은. 친자 확률 0%. 이게 무슨. 하은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말도 안 됩니다. 서연이가 그럴 리가. 자네 집 가사도우미 이 여사님 알지? 네, 알죠. 그 아주머니한테 직접 들었어. 다른 남자가 서연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걸 봤다고. 몇 번이나? 그것도 밤에. 자네 야근할 때. 정말입니까? 여기 증명서 있잖아. 하은이는 내 핏줄이 아니야. 아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가 아까워? 남의 자식 키우고 싶어? 생각해봐. 지금 서연이 명예 비자금 계좌에 50억이 있어. 그 돈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새 인생 살 수 있어. 50억? 그래. 내가 계좌 정보 줄 테니 서연이 명의로 해외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그리고 거기로 돈 흘려보내.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켜. 회장님은 서연이한테 그 계좌에 대해 얘기 안 하셨거든. 서연이도 모르는 돈이야. 자, 생각해봐. 남의 자식 때문에 속으면서 살 거야? 아니면 50억 가지고 자유롭게 살 거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런데 하은이는 어떻게 합니까? 고아원에 맡겨. 대신 6개월만 맡긴다고 해. 아빠가 쫓기는 신세라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6개월이요? 그래. 그럼 고아원에서는 버려진 아이로 안 봐. 아빠가 있는 아이로 보는 거지. 아, 그럼 회장님이 고아원 뒤져도. 정확히. 회장님은 버려진 아이를 찾을 거야. 하지만 고아원에는 아빠가 있는 아이만 있는 거지. 이름은요? 당연히 다르게 돼야지. 하은이로 신고하면 바로 들통나잖아. 뭐라고 할까요? 아무거나. 아무튼 하은이가 아니면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어차피 그때쯤이면 서연이는 완전히 무너져 있을 거고 자네는 돈 챙겨서 해외 나가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밤에 실행해. CCTV는 저녁 8시에 고장 날 거야. 그 시간에 아이 데리고 나가. 네. 그리고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당연하죠. 좋아. 그럼 내일 밤에. 나는 의자를 붙잡고 서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회장님. 박 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괜찮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 녹음 파일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요즘 민수의 움직임은 어떤가? 그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 과장이 파일을 꺼냈다. 민수 부회장이 이 사진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는 것 같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네. 회장님을 퇴진시키고
자신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 주주총회 열리게 내버려 두게. 네. 민수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 하지만 회장님, 걱정 말게. 내게 계획이 있어. 박 과장, 20년 전 서연이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이 씨를 다시 만나게 해주게. 네, 회장님. 그런데 왜 다시 만나시려고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민수가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뭔가 빠진 게 있어. 이틀 후,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 씨를 만났다. 60대 중반의 여자.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회장님. 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편하게 앉으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차를 주문한 후 조용히 물었다. 이 씨, 20년 전 일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수 부회장이 거짓 증언을 시킨 것,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씨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날 밤 봤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서연 따님이 돌아가신 날 밤. 나는 숨을 참았다. 저는 그날 저녁에 서연 따님 집에 갔었어요. 깜빡하고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현관문 앞에 갔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싸우는 소리. 누가 싸우는 소리였습니까? 서연 따님과 민수 부회장님이었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서연 따님이 소리치셨어요. 오빠가 준호랑 짜고 내 아이를 유괴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리고 격렬하게 몸싸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이 씨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저는 살짝 문틈으로 봤어요. 뭘 보셨습니까? 민수 부회장님이 서연 따님의 목을 두 손으로. 이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까? 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서연 따님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민수 부회장님은 황급히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를 불렀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이 씨는 엉엉 울었다. 죄송합니다. 그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저는 겁쟁이였어요.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며칠 후에 민수 부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날 밤 거기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협박했어요. 무슨 협박을? 제 딸을 죽이겠다고요. 나는 숨을 멈췄다. 제 딸이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민수 부회장님이 제 딸 사진을 보여주며 한마디라도 하면 내 딸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제 딸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그리고 민수 부회장님이 돈을 줬어요. 얼마를? 3억입니다. 3억? 저는 당시 빚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2억 넘는 빚이 있었거든요. 민수 부회장님이 그 빚을 다 갚아주고 1억을 더 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본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준호 씨한테 거짓 증언도 하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서연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씨는 바닥에 엎드렸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당신을 탓하진 않겠습니다. 어머니로서 딸을 지키려 한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네. 경찰에, 검찰에, 법정에서 당신이 본 모든 것을.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젠 말씀드릴게요. 20년 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 과장, 이 씨를 보호 조치하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십 명의 주주들과 이사진이 모여 있었다. 나는 회장석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민수가 단상에 올랐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진 여러분. 민수의 목소리는 당당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대한그룹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80에 가까운 고령이십니다. 최근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경영 판단에도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따라서 저는 제안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시고 새로운 경영 체제를 구축하자고. 그 새로운 경영 체제의 수장은? 한 주주가 물었다. 저입니다. 민수가 당당히 말했다. 저는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해왔고 부회장으로서 실적도 증명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민수가 미리 포섭해둔 주주들이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민수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절반 이상.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그때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잠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회장님? 민수가 나를 쳐다보았다. 투표 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과장. 나는 박 과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 과장이 노트북을 열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이건 20년 전 민수 부회장 사무실에서 녹음된 파일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님, 그게 무슨... 조용히 하고 들어보시죠.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하은이만 없어지면 서연이는 무너질 거고. 유전자 검사 증명서야. 이준호, 이하은. 친자 확률 0%. 50억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새 인생 살 수 있어.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녹음된 내용이 끝나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20년 전 내 손녀 하은이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내 딸 서연이가 세상을 떠났죠. 저는 그동안 서연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민수를 쳐다보았다. 민수 부회장이 살해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민수가 소리쳤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민수는 말을 잃은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형사 4명이 들어왔다. 민수 씨? 네네. 유괴, 사기, 업무상 배임, 그리고 살인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민수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형사들이 재빨리 다가가 민수의 팔을 붙잡았다. 손 놓으세요. 손 놓으라고요. 민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회장님. 민수가 나를 쳐다보았다. 저는 그냥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딸을 죽이고 20년 동안 속았네. 내 조카를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회장님 제발 데리고 나가십시오. 나는 형사들에게 말했다. 형사들이 민수를 끌고 나갔다. 안 됩니다.
회장님, 회장님. 민수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곧 멀어졌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나는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회장으로 추대하려던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주주총회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복수의 절반은 끝났어. 다음은 준호 차례야. 민수가 체포된 다음 날 나는 박 과장을 불렀다. 지은이 아니 하은이가 일하는 곳 주소 하나? 네, 회장님. 강남에 있는 하늘정이라는 술집입니다. 그곳으로 가세. 지금 가시겠습니까? 그래. 당장. 나디시. 술집은 문을 닫고 있었다. 하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과장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영업 안 합니다. 중년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은 씨 계십니까? 지은이요? 왜요? 만나러 왔습니다. 누구신데요? 그때 안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비명. 뭐야? 나는 남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뭐 하는 거야? 술집 안. 한 남자가 지은을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다.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벌써 몇 번째야?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다. 이 자식아. 나는 소리쳤다. 남자가 돌아봤다. 누구야, 당신? 손 놔. 뭐? 그 여자 손 놓으라고. 남자가 비웃었다. 아, 손님인가? 손님은 저녁에 오세요. 지금은 영업 안 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네. 손 놔. 이 양반이. 남자가 다가왔다. 그때 박 과장이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회장? 남자가 웃었다. 회장이면 뭐 대단한 거야? 여긴 내 구역이. 박 과장이 전화를 꺼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까? 강남구 하늘정이라는 술집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그리고 이곳에서 불법 사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어. 당장 끊으라고.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박 과장이 남자의 팔을 비틀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나는 지은에게 다가갔다. 지은 양. 회장님? 지은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 피 흘리고 있잖아. 나는 손수건을 꺼내 지은의 입가를 닦아줬다. 회장님, 이 자식이 때린 건가? 나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가리켰다. 내 빚을 제때 못 갚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과장. 네, 회장님. 저 자식 경찰에 넘기게. 폭행죄, 불법 사채 영업으로. 알겠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박 과장이 남자를 가리켰다. 이 사람이 지은 양을 폭행했고 불법 사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이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은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회장님, 저는 일단 병원부터 가세.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얼굴에 멍이 들었잖아. 나는 지은을 차에 태웠다. 의사가 지은을 진찰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푹 쉬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찰이 끝나고 나는 지은과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왔다.
지은 양. 네, 회장님. 이제 술집에 가지 않아도 돼. 네. 빚은 내가 갚아주겠네. 안 됩니다. 그건 내 손녀인데 왜 안 되나? 지은은 입을 다물었다. 회장님, 정말 제가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자네는 내 손녀야. 하은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울지 마.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나는 지은을 안았다. 미안하다. 20년 동안 찾지 못해서. 지은은 내 품에서 엉엉 울었다. 회장님, 사채업자 강태식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양의 빚 2억은 모두 청산했습니다. 잘했네. 그런데 회장님,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양어머니 이순희도 찾았습니다. 어디 있나? 용산의 한 불법 도박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 내 손녀를 사채업자에게 판 여자. 지은 양과 함께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래야겠지. 나는 지은을 불렀다. 하은아, 내 할아버지. 지은은 이제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양어머니를 만나러 가볼까? 양어머니요? 그래. 자네를 키워준 사람이니까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나? 지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네, 가보겠습니다. 낡은 건물 지하. 불법 도박장이 있었다. 저 아닙니다. 박 과장이 말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화투를 치는 사람들, 카드를 섞는 사람들. 이순이 어디 있나?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기요. 지은이 구석을 가리켰다. 50대 여자가 화투를 치고 있었다. 얼굴은 피폐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씨. 여자가 화투를 내던졌다. 다 잃었어, 다 잃었다고. 이순희 씨? 내가 다가가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야? 당신 딸 지은이 데리고 왔네. 지은이? 여자는 지은을 보더니 비웃었다. 오, 지은이네? 오랜만이다. 어머니.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저 키워주신 거 감사해요. 감사? 당연한 거지. 이순이는 담배를 꺼냈다. 하지만 전 어머니한테 사과받아야겠어요. 사과? 왜? 저를 사채업자에게 넘긴 것. 이순이는 담배 연기를 뿜었다. 아, 그거? 네. 그게 뭐 어때서? 이순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내가 너 먹이고 입히고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10년 동안 키워줬잖아. 그 돈값은 해야지.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저는 그때 16살이었어요. 그래서 16살이면 일 못해? 요즘 애들 다 하더라. 그리고 사채업자한테 판 게 아니야. 잠깐 맡긴 거지. 빚 다 갚으면 다시 보내라고 했어. 5년이 지났어요. 그래, 벌써 그렇게 됐어? 이순이는 웃었다. 시간 빠르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 지은이 내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걸요. 지은은 이순이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어요. 법? 뭐? 미성년자 학대, 인신매매. 다 고소할 거예요. 뭐? 이 새끼가. 이순이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은혜요? 지은이 차갑게 웃었다. 10년간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저를 사채업자에게 넘긴 건 절대 용서 못해요. 이 미친년이. 이순이가 지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박 과장이 막아섰다. 그만하십시오. 비켜. 회장님, 가시죠. 그래. 나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가자. 네, 할아버지. 우리는 도박장을 나섰다. 뒤에서 이순이의 욕설이 들렸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왔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박 과장의 급한 목소리. 무슨 일인가? 이순이가 어젯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뭐라고? 어젯밤 술에 취해 집에 가는 길에 차에 치였다고 합니다. 나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 알겠네. 하은이한테는 내가 말하겠네. 나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다. 하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하은아,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하은이 옆에 앉았다. 양어머니 이순희 씨가, 네, 어젯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하은의 눈이 커졌다. 네, 술에 취해 집에 가는 길에 그만.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죽인 건가요? 무슨 소리야? 어제 제가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격받아서. 아니야. 나는 하은이의 어깨를 잡았다.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순희 씨는 오래전부터 도박과 술에 빠져 있었어. 어제 일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저를 10년 동안 키워주신 분인데. 눈물이 흘러내렸다. 좋은 추억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였는데. 나는 하은을 안았다. 울어. 마음껏 울어. 하은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이순희의 장례식장.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하은과 나 그리고 박 과장뿐. 명복을 빕니다.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정사진 속 이순희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인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감사했어요. 1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하은이 절을 했다. 하지만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를 사채업자에게 넘긴 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용서할게요. 편히 쉬세요. 하은은 마지막 절을 하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나는 하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참 강한 아이야. 서연이를 닮았어. 나는 영정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순희 씨, 당신도 피해자였겠지.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쳤을 테니까. 하지만 하은이한테 한 짓은 용서받기 어렵네. 나는 장례식장을 나섰다. 밖에서 하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응? 이제 다 끝났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직 하나 남았어. 뭐가요? 준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 아버지 말이야. 이순희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나는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감옥에 갔다. 사채업자 강태식도 구속되었다. 이순희는 스스로 자멸했다.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았다. 박 과장. 네, 회장님. 준호는 찾았나? 네. 필리핀 마닐라에 있습니다. 박 과장이 파일을 펼쳤다. 사진이 나왔다. 중년 남자. 예전보다 살이 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지만 분명 준호였다.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마닐라 외곽에 있는 고급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 빼돌린 돈으로 호화롭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진을 쳐다보았다. 이 자식이 내 딸을 배신하고 내 손녀를 버리고 20년 동안 편하게 살았구나. 회장님, 필리핀 경찰과 협조해서 강제 송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직접 가겠네. 네, 내가 직접 그 자식 얼굴을 보고 데리고 올 거야. 하지만 회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괜찮아.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하은이도 데리고 갈 거야. 하은 양을요? 그래. 그 아이는 아버지를 볼 권리가 있어. 저녁 식사 후 나는 하은을 서재로 불렀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앉아. 하은이 소파에 앉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하은아, 내 아버지를 찾았어. 하은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요? 그래. 20년 동안 필리핀에 숨어 살았어.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일 내가 그곳에 가서 데리고 올 거야. 한국으로. 너도 같이 갈래? 하은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네, 가고 싶어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싶어요. 뭘? 왜 저를 버렸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함께 가자. 비행기에서 내리자 후덥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박 과장과 현지 직원 2명이 나를 안내했다. 하은도 옆에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는 차에 올라 시내를 빠져나갔다. 1시간쯤 달리자 외곽의 고급 주택가가 나타났다. 저기입니다. 박 과장이 가리킨 곳에 하얀 빌라가 보였다. 수영장이 딸린 2층 저택. 저 안에 아버지가 있나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나는 차에서 내렸다. 가자. 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후, 이즈잇? 영어였다. 하지만 나는 한국어로 대답했다. 이준호 씨 계십니까? 누구세요? 이번엔 한국어였다. 준호의 목소리. 20년이 지났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나야. 장인어른. 순간 인터폰 너머로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장장인어른? 문 열어. 어떻게 절. 문 열라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긴 침묵 후 대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은이 내 뒤를 따랐다. 넓은 정원, 수영장, 고급 가구들. 20년 전 빼돌린 50억으로 산 것들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타났다. 장인어른.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살이 쪘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준호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다. 너는? 하은은 준호를 쳐다보았다. 저예요. 하은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은이? 네. 20년 전 아버지가 고아원에 버린 딸이에요. 준호는 비틀거렸다. 안으로 들어가세. 나는 준호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다. 대형 TV, 가죽 소파, 비싼 그림들. 잘 살고 있군.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장인어른 저는 20년 전 빼돌린 돈으로 말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하은도 내 옆에 앉았다. 앉게. 앉으라고.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다. 장인어른 저는 그때 뭐? 나는 준호를 쳐다보았다. 내 딸을 배신했지? 내 손녀를 고아원에 버렸지? 그리고 50억을 챙겨서 도망쳤지? 맞나 안 맞나?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나는 피식 웃었다. 20년 동안 여기서 편하게 살면서 번이라도 서연이 생각은 했나? 한 번이라도 하은이 생각은 했나?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나는 차갑게 말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하루도.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나? 왜 딸을 찾으러 오지 않았나?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나? DNA 검사 결과야. 나는 서류를 준호 앞에 던졌다. 이준호 이하은. 친자관계 99.99% 일치. 준호의 눈이 커졌다. 하은이는 자네 딸이야. 민수가 보여준 유전자 검사 증명서. 그건 조작된 가짜였어. 뭐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가사도우미 이 여사의 증언도 거짓이었어. 민수가 돈 주고 시킨 거야. 준호의 손이 떨렸다. 서연이는 바람 피운 적 없었다는 겁니까? 당연하지. 나는 이를 악물었다. 서연이는 자네만 사랑했어. 죽는 순간까지. 아. 준호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 비명 같은 신음.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자네는 자네 딸을 버렸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거짓말에 속아서 말이야. 으아.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연아 미안해. 그때 하은이 일어섰다. 아버지.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하은아. 하은은 준호를 내려다보았다. 제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5살에 입양됐어요. 하지만 양어머니가 도박을 해서 16살에 사채업자에게 넘겨졌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후로 5년 동안 식당에서 공장에서 온갖 일을 하며 2억의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저를 버린 동안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준호는 하은을 올려다보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하은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한테 묻고 싶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 나는 속았어. 민수 부회장한테요? 그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너는 내 딸이 아니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 그걸 믿었어요? 아니죠. 믿고 싶었던 거죠. 하은이 차갑게 웃었다. 50억을 가지고 떠날 명분이 필요했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나는 처음부터 돈을 원했어. 서연이랑 결혼한 것도 재벌가 사위가 되고 싶어서였어. 준호가 울먹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민수 형님이 그 증거들을 보여줬을 때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혼란스러웠어. 서연이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분노했고 그래서 저를 버렸죠. 미안하다. 준호가 하은의 발을 붙잡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하은은 준호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하은아. 저한테 아버지는 없어요. 하은이 돌아섰다. 할아버지 가요. 응. 나는 일어섰다. 준호. 네.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갈 거야.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 유괴, 사기, 횡령. 자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물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항하지 않겠나? 네, 저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럼 가세. 나는 돌아섰다. 하은도 나를 따라 집을 나섰다. 뒤에서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마닐라의 한 호텔방. 하은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은아. 네, 할아버지. 괜찮니? 모르겠어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만나니까 복잡해요. 그럴 거야. 나는 하은 옆에 앉았다.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그 사람도 피해자였잖아요. 민수 부회장한테 속은 거니까. 그래. 하지만 저를 버린 건 사실이고,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울어도 돼. 나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껏 울어. 하은은 내 품에 안겨 울었다. 할아버지. 응?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할아버지는 억지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이 편해질 거야. 정말요? 그래.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저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지켜주셔서. 나는 하은을 꼭 안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20년 동안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제라도 찾아주셨잖아요.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네, 할아버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인계되었다. 이준호 씨, 유괴 및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기 전 준호가 창문 너머로 하은을 바라보았다. 하은도 준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준호의 입이 움직였다. 미안해. 하은은 고개를 돌렸다. 차가 떠났다. 하은아. 네, 할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자. 네. 우리는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며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이제 모든 복수가 끝났어. 민수도 준호도 모두 잡았어. 이제는 하은이를 지킬 차례야. 준호가 체포된 지 2달이 지났다. 민수는 1심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준호는 유괴 및 횡령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나는 서연의 묘지 앞에 섰다. 옆에는 하은이 있었다. 엄마. 하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예요. 하은이에요.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이 불며 벚꽃잎이 떨어졌다. 저는 20년 동안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100일 때 엄마와 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은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저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민수 부회장과 아버지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게 됐어요. 하은은 묘비에 이마를 댔다. 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서연아, 아빠가 늦었다. 20년 만에 하은이를 찾았어. 내가 그렇게 찾던 아이를 말이야. 나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아빠가 잘 지킬게. 내가 못다한 사랑, 아빠가 대신 해줄게. 하은이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그리고 서연아.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민수와 준호 모두 벌 받았어. 내 원수는 다 갚았어.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불며 벚꽃이 하얗게 흩날렸다. 마치 서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두 모였다. 나는 단상에 올랐다. 주주 여러분, 모두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78입니다. 더 이상 이 회사를 이끌기 어려운 나이죠.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따라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회장님, 몇몇 임원들이 일어섰다. 그럴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대신 새로운 후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옆을 바라보았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하은. 긴 머리를 묶고 당당하게 걸어왔다. 주주들이 수군거렸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혹시? 하은이 내 옆에 섰다.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하은의 손을 잡았다. 제 손녀 이하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20년 전 실종되었던 제 손녀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하은이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입니다. 한 주주가 일어섰다. 회장님, 하지만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고문으로 남아뒀겠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은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인합니다. 그 누구보다 이 회사를 잘 이끌 것입니다. 나는 하은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이하은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20년 동안 대한그룹의 손녀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온갖 해드렛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숙연해졌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 저는 이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통 때문이 아니라 제가 겪어온 삶 때문입니다. 하은은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저는 이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고아원 지원 사업, 청소년 자립 지원, 채무 상담 센터 등을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커졌다. 나는 하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하은아. 내 엄마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났고 하은이 대한그룹의 새 회장이 되었다. 처음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하은은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약속대로 고아원 지원 사업과 청소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똑똑. 할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하은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할아버지, 차 드세요. 고맙다. 나는 차를 받아 마셨다. 할아버지, 오늘 준호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 네. 하은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읽어볼까요? 읽어봐. 하은은 편지를 펼쳤다. 하은아, 아빠야.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아빠는 너를 버렸어. 거짓말에 속았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결국 아빠의 잘못이야.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여기 감옥에서 아빠는 매일 반성하고 있어. 아빠가 저지른 죄를 말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작은 손, 작은 발. 모든 게 신기하고 소중했어. 하지만 아빠는 약했어. 민수의 거짓말에 속고 돈에 눈이 멀어서 너를 버렸어. 아빠의 인생 최대의 실수야. 이제 아빠는 용서를 바라지 않아. 아빠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다만 하나만 바래. 행복하게 살아줘. 할아버지 곁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가끔은 아빠도 너를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줘. 아빠가. 하은은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응. 저 아버지를 용서해야 할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할아버지 생각은 이래. 뭔가요?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네, 너를 위한 거야. 나는 하은의 손을 잡았다. 미움을 계속 품고 살면 내 마음이 무거워.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은 가벼워질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나는 이제 80이 되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평화롭다. 하은은 훌륭한 회장이 되었다. 회사는 더 성장했고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민수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고 준호도 마찬가지다.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미워하지도 않는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이 이야기는 버려진 한 아이가 다시 가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복수와 용서, 미움과 사랑, 상실과 재회.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것입니다.